우리가 IT 산업이니 정보 산업이니 서비스 산업이니 첨단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람은 여전히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농업과 식량을 생산하는 일은 언제든 어디든 제일 중요합니다.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폭이 되면서 사람들은 좀 더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자들이 한국에 와서 식료품을 산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중국에 이 파는 식료품을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량을 확보하는 것은 이제 국가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국가적인 전략적인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일이 되었습니다. 한미 FTA를 하면서 국내 농촌이 직격탄을 받았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우리의 살 길이 자동차, TV, 반도체, 핸드폰 이런 것만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모르는 사람이나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농업 생산에 있어서 이 세계 최대 농업 국가가 미국 같은 나라, 프랑스, 칠레,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세계 최대 농업 생산국이고 농산물이 그들에게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농업이 이제 사양 산업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경쟁력이 없는 게 문제지. 우리가 경쟁력만 갖출 수 있다면 얼마든지 농업은 중요한 산업이고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비중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누가 압니까? 앞으로 신흥 재벌이 이 농산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윤리적인 문제는 애굽의 흉년이 와서 사람이 먹을 것이 없게 됐을 때 애굽 백성에게 요셉이 돈을 받고 식량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56절을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흉년이 왔는데 애굽 백성에게 무상으로 곡물을 나눠주지 않고 돈을 받고 판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이 윤리적인 것이냐 하는 문제를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만 생각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는데 첫째는 이 곡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곡물의 주인은 바로입니다. 바로가 이 모든 일을 지금까지 한 것입니다. 바로의 허락과 바로의 지시에 의해서 요셉이 비록 꿈을 해석을 했지만 그러나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곡물을 저장하는 것을 허락하고 또 그것을 지시한 사람이 바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곡물은 바로의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곡물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자기의 소유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를 대신해서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바로의 소유권도 존중을 하고 백성의 식량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적정 가격을 받고 곡물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게 아니고 공짜로
곡물을 나눠주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의 소유를 함부로 다루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무리 지난 7년 동안 풍년이 지속이 돼서 엄청난 양의 곡물을 저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흉년이 앞으로 몇 년이 지속이 될 것입니까? 7년이 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양의 곡물을 저장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자원이냐? 유한한 자원입니다. 동인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책임 있게 지혜롭게 잘 관리해서 흉년이 끝나는 날까지 이 나라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이 곡물을 적정 가격에 판매해서 사람들이 요셉의 호의를 악용하지 않고 또 무책임하게 이 자원을 써먹지 않고 흉년을 잘 견디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적정 가격을 받지 않고 공짜로 나눠주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집에 있는 그릇이란 그릇은 다 동원해서 갖고 갈 수 있는 만큼 곡물을 다 가져가려고 했을 것이고, 아무리 많이 저장을 했어도 일주일 만에 동이 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공짜니까 무책임하게 곡물을 가져갔을 것이고, 아무리 많이 저장했어도 그것은 금방 동이 났을 것이고, 이들은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망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공짜로 가져간 사람들이 만일 돈을 받고 팔았다면 그건 요셉의 호의를 악용하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이 공짜로 받아가지고 나중에 서로 돈을 받고 팔았다면 이건 남의 호의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른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돈을 받아야 사람들이 이것을 낭비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이것을 관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건 이제 좀 생각이 필요한 것인데, 아직 애굽이 그 당시에 화폐 경제가 지금처럼 발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은 이 귀금속이었을 것입니다. 금이라든가 은, 종이로 된 돈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어느 나라에든 통용될 수 있는 금이나 은을 화폐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 사람들도 애굽에 와서 곡물을 샀다는 것과 또 나중에 야곱의 형들이 애굽에 와서 곡물을 살 수 있었던 길은 어떤 나라에든 통용이 되는 금이나 은을 화폐로 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생각하면 금이든 은이든 쇠붙이에 불과합니다. 쇠붙이, 아무리 금이라고 하더라도 쇠붙이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쇠붙이를 받고 곡물을 팔 때 생각해 보면 곡물은 먹을 수 있지만 쇠붙이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아무리 이 돈이 많이 쌓여도 지금 온 땅에 기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 돈으로 뭐 어디 가서 무슨 올리브 오일을 사겠습니까? 어디 가서 포도주를 사겠습니까? 뭐 어디 가서 무슨 뭐 옥수수를 사겠습니까? 온 지면에 흉년인데 돈이 아무리 모인들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돈을 받고 곡물을 파는 것은 비록 정당한 거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돈을 받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이고 먹을 수 있는 곡물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사실은 이익입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하지만 돈은 어디까지나 돈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잘 못합니다. 돈은 어디까지나 돈이다. 중국이 엄청나게 해외로 수출을 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였어요. 중국의 문제는 달러가 너무 많이 있다는 데 있어요. 중국에 달러가 너무 많아요. 그 달러를 갖고 있으면 그걸로 베개를 해서 베고 자겠습니까? 그걸로 이불을 하겠습니까? 그것으로 옷을 해 입겠습니까? 그러므로 달러가 많이 쌓이면 그냥 들고 있으면 손해예요. 그냥 그 돈을 들고 있으면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 돈으로 뭐를 했느냐? 미국의 국채를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많은 물건을 수입을 하고 그래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많이 벌어들였어요. 그런데 중국이 달러를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달러를 가지고 다시 미국의 국채를 샀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중국은 미국 사람들에게 중국 제품을 사라고 돈을 꿔준 거나 마찬가지. 미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드는 제품을 돈을 빌려줄 테니까 우리의 돈을 꿔가지고 우리의 제품을 사가라. 결국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의 돈을 빌려가지고 중국의 제품을 사서 쓰는 거예요. 물론 꾼 돈은 나중에 돌려줘야 될 것이지만 만일 미국이 우리가 돈이 없어 못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중국은 그야말로 망하는 것이죠.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돈은 어디까지나 돈이에요. 돈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돈은 무엇을 사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요셉이 곡물을 그들에게 안 팔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팔았다는 것은 그건 그만큼 그들에게 혜택을 끼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모든 국민이 배가 고픈 상황에서 똑같은 가격으로 곡물을 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일 공평한 방법입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이 왕족이든 귀족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애굽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다 똑같은 가격에 곡물을 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것처럼 공평한 것이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처럼 공평한 것이 없습니다. 가격이라는 것, 정당한 가격이라는 것은 그건 굉장히 공정한 제도입니다. 그게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제일 공정한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숫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숫자에 따라서. 성적은 숫자예요. 성적이라는 숫자만을 보고 학생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처럼 공평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숫자 이외의 다른 것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판단은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미국의 명문대학이 숫자만 가지고 학생들을 입학시키지 않습니다. SAT 숫자, 또 이 성적, 이것만 가지고 미국의 명문대학이 학생을 선발하기 시작하면 명문대학의 학생의 반이 아시아 학생들이 될 것입니다. 반이 아시아 학생, 왜냐하면 아시아 애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숫자만 가지고 입학을 시키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적 이외에 다른 것들을 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언뜻 들으면 저게 정말로 좋다. 공부는 저래야 된다. 교육은 저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적 이외에 다른 것을 보겠다는 말은 불공평하게 학생들을 모집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성적 순으로만 뽑으면, 그래서 이 아이비리그 대학의 학생의 반이 아시아 학생이 돼버리면 미국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학교 활동이라든가 무슨 체육 활동이라든가 무슨 사회 봉사라든가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조건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권리를 그들이 갖고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말이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사람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적정한 가격을 내는 사람에게 곡물을 판 것은 그것보다도 정말 공정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때 그 내용이 국민들에게 공개됐는지 아니면 비공개였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요셉이 해석한 내용이 공개됐는지 아니면 비공개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정보화 시대가 아니고 신문도 없고 방송도 없기 때문에 바로가 설사 이 정보를 공개하려고 해도 공개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예언한 것을 결국은 온 백성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백성들이 그걸 결국은 알게 될까요? 왜냐하면 7년 풍년이 지속되는 동안에 요셉이 끊임없이 곡물을 사들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통해서는 이 요셉의 예언한 내용을 국민들이 알 수가 없지만 요셉이 계속해서 곡물을 사들인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그걸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요셉이 곡물을 사간다. 지난 7년 동안 지속적으로 곡물을 사간다. 왜 그런데?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했는데 지금은 풍년이지만 앞으로 흉년이 온대.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곡물을 사들이는 것이래. 결국은 백성들이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을 알게 된 후에 그대로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아마 요셉의 예언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요셉의 예언을 안 믿었을까요? 왜냐하면 풍년이 지속되는데 미쳤다고.
풍년이 1, 2년도 아니고 7년이나 지속이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잘못된 예언 같아요. 흉년이라는 건 없다. 봐라, 이게 7년 내내 호황이다. 무슨 흉년이 온다고 얘기하느냐?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건 비관적인 생각이다. 그런 건 없다. 마치 노아가 앞으로 홍수가 온다라고 예언을 했을 때 사람들이 무슨 홍수 같은 얘기하느냐. 지금까지 그런 일 없고 하늘을 보니까 전혀 구름 한 구름 없고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노아가 잘못 예언하는 것이다. 비가 오는 날까지 웃었을 것입니다. 노아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다. 산 위에다가 배를 짓고 있는데 정신 나간 사람이다. 웃었을 것입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무슨 하나님 의리하시는 말씀이지. 안 믿어요. 경고하는데 안 믿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무슨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예언을 전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애굽의 왕실이 곡물을 사들인다는 사실을 통해서 다 알게 됐을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곡물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판로가 열리니까. 7년 동안 풍년이면 곡물이 얼마나 많이 생산됩니까? 공급이 많기 때문에 값이 떨어지는데 그나마 애굽의 왕실이 계속해서 곡물을 사들이니까 이 폭락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지요. 왕실이 오늘도 곡물을 사주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좋게만 생각하고 거기에서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은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흉년을 대비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짜로 곡물을 나눠줄 수가 없는, 공짜로 곡물을 나눠주게 되면 그건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되는, 불신을 상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믿지 않은 것을 상주는 것입니다. 공짜로 나눠주게 돼요. 여러분도 요셉의 예언을 귀담아 듣고 여러분도 곡물을 저장했다면 지금 이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데 왜 여러분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탓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나마 돈을 받고 파는 것은 그건 굉장히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비로운 행위지요.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유들이고, 다만 이제 몇 가지 우려할 일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우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바로의 소유인 곡물을 온 백성에게 돈을 받고 팔게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부가 바로에게 집중되는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부의 집중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경제 위기는 빈부의 격차를 더 벌립니다. 우리가 그걸 방지하려고 애를 쓰지만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빈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그래서 애굽도 흉년이 온 것은 경제 위기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7년이나 지속이 되면 이제 애굽의 가난한 사람들은 종이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종으로 팔아서라도 곡물을 사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종이 되고 소지주들, 작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빈털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팔아야 되니까. 곡물을 사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땅을 팔아야 돼. 그래서 소지주들은 빈털터리가 돼. 그리고 대지주들은 상당한 그들의 소유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땅이 누구에게 오게 되느냐? 바로에게 집중됩니다. 이 세계 금융위기도 비슷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상위 1%를 말하는 이유가 상위 1%. 왜 부가 상위 1%에게 집중되느냐? 경제위기의 결과.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미국의 경제위기, 금융위기로 인해서 제일 타격을 입은 계층이 누구냐면 집이 가장 큰 자산이었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집에 투자한 사람들. 그런데 집값이 그야말로 막 반토막이 되고 막 20%로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집에 모든 재산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제일 큰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죠. 반대로 이 재산을 다양하게 분산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이득을 얻었다. 왜냐하면 싼 값에 집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소위 wealth destruction, 부의 파괴 현상이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은 뭔가를 포기합니다. 자유를 포기하든 사회적인 지위를 포기하든. 그래서 룻기를 보면 원래 룻의 그 시아버지가 어디 사람 출신입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베들레헴 출신이었는데 이스라엘의 흉년이 왔기 때문에 어디로 이주를 했습니까? 모압으로 이주를 했어요. 모압으로 이주를 하는 과정에서 룻의 시아버지가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기업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기업. 룻기의 이제 주제 중에 하나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인데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주지 않습니까? 기업을 물어준다는 말은 팔아먹었던 땅을 다시 회복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룻의 시아버지가 이스라엘의 흉년이 왔을 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팔아버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을 팔아버리고 자기의 그 살던 나라에서 갖고 있었던 지위를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 60년대, 70년대에 해외로 이민 간 이 한국 사람들도 그분들이 이제 더 안정된 삶을 찾기 위해서 이민을 갔는데 그래서 안정된 삶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무엇을 희생했느냐? 한국에 살 때는 명문대학을 나오고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남의 나라에 이민을 가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뭐 청가상을 운영을 한다든가 무슨 편의점을 운영을 한다든가 뭐 세탁소를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도 그것도 하나의 예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를 버려야 돼.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흉년이 왔을 때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무엇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죠.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람은 뭔가를 버려야 되고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 그 영국에서 이 타이타닉이 영국을 떠나서 미국 뉴욕으로 가는 항해인데 그 1등석에서 이제 타고 가다가 이 디카프리오와 사랑에 빠진 여자의 이름이 뭡니까? 로즈. 장미라는 이름, 로즈. 근데 로즈와 그 어머니가 왜 미국으로 가는지 아세요? 그 영화에서 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갑니까? 왜 미국으로 갑니까? 여행하려고? 아니에요. 그들이 영국의 귀족 출신인데 로즈의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죽었어요. 그래서 가문이 몰락했어요.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귀족이라는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즈가 사랑하지 않지만 돈이 많은 미국 남자에게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집 가기 위해서 그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즈가 말하잖아요. 나는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과 같다. 그래가지고 뭐 배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이제 디카프리오를 만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영화를 봤어야지 뭐 알지요. 영화를 좀 봐야 뭐 말이 통하지요. 그게 이제 그 현대판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뭔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건 귀족이든 무슨 3,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마찬가지. 그게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뭔가를 버려야 돼. 슬프지만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 그래서 이 애굽이 7년이라는 흉년을 겪게 되면서 그 사회가 대대적인 구조 변경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회가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국민이 굶어 죽지 않고 나라가 망하지 않고 멸망의 위험으로부터 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은 바로가 성공적인 임금이었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 지도자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만 많은 것을 다 해주지 못하더라도 국가를 심각한 위기로부터 건져줄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지도자는 성공한 지도자라고 봐줘야 됩니다. 심각한 위기로부터 건질 수 있었다. 영국의 수상 처칠은 2차 대전을 만나서 유럽 전체가 독일에게 점령당하고 영국이 유일하게 섬나라로 남아가지고 정말로 그 위험한 그런 입장에 있을 때 그의 특유의 낙천주의와 리더십으로 영국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어요. 그걸 하나만 가지고 처칠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만약에 처칠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영국도 독일에게 망했을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에서 망했을 것입니다. 또 루스벨트 같은 사람도 이 미국이 대공황을 만나고 또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서 국가를 건졌죠. 이건
여러분, 그 나라가 그런 유능한 리더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 국가 지도자들이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위기로부터 우리나라를 건져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들을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의 위기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해서 건졌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그를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이라는 이 운명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건졌어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은 나라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다른 잘못한 일이 많이 있더라도 여러분, 지도자가 필요한 이유는 지도자가 신이 되줄 수가 없다면 신이 되주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성자가 되주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가 학자도 되고 경제 전문가도 되고 또 도덕적으로도 완벽하고 카리스마도 있고 말도 잘하고 색소폰도 잘 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사람은 없고 우리 자신도 그렇지 못한데 그러나 이 한두 가지 탁월한 면이 있어서 그 국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져주었다. 그것만으로 그는 대단한 인물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너무 우리는 지도자에 대해서 평가가 인색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제일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아버지가 없어야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엄마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줬어야 됐을 것이고 자식은 구학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러나 자식들도 아버지를 인정해주지 않고 아내도 남편을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 인색해요. 자녀는 자녀대로 아버지가 대화를 안 한다느니 생각이 구식이라느니 이러면서 아버지의 단점만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이 혼자 스스로는 밥도 못 차려 먹는다느니 아니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됐지 둘씩이나 똑같은 일을 합니까? 그러려면 남편이 집에서 가정을 보지 왜 밖에 나가서 일을 합니까?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아내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 얼마나 이게 가사 분담이 잘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절을 여러분 아시겠죠? 이 만물 박사가 되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 어떤 노부부가 머리가 희끗희끗한 외국의 노부부가 손을 잡고 다정하게 대화하면서 길을 걷는데 그걸 본 젊은 사람이 너무 보기가 좋고 부러워서 기회가 됐을 때 물어봤대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연세가 드셨는데도 서로 손을 잡고 화목하게 그렇게 인꼬처럼 사십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가 대답하기를 제 두 번째 와이프거든요. 첫 번째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첫 번째 결혼해서 실패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두 번째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겉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 그 분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예.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저거 보라고, 여보, 저거 보라고. 예? 당신은, 저 사람들은, 저분들은 저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저렇게 다정하게 다니는데, 당신은 뭐냐고. 이러면 이제 남편만 억울한 거예요. 남편만 억울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인색해요. 예, 지도자들에게만 인색한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인색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색해요. 연예인들에게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연예인들은 어디까지나 연예인, 가수든 연기자든 그 연예인의 기능은 그 일을 잘하면 그것으로 족한데, 그런데 사람들은 연예인의 스캔들 얘기를 하면서 아무개는 어땠고 아니 지금 담임 목사 청빙할 일이 있습니까? 왜 연예인이 연예인으로서도 훌륭하고 도덕적으로도 모범이 되고 투자도 잘하고 말 실수도 없고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거, 너무 많은 걸 요구하니까 연예인들이 막 개인의 삶 노출하는 거를 극히 꺼리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너무 인색한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뭔가 다를 줄로 기대하고 더 훌륭할 것을 요구하고